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며칠 전에 끝났죠, 시험이. 군무원 시험이 끝났는데, 거기서 출제되어졌던 기출문제, 2020년 기출문제 경영학 9급 문제에 관해서 같이 총평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을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것은요.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분포되어져 있는지, 문제들이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그 기본 커리큘럼에서 그 파트가 총 5가지 정도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경영학 일반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그리고 이제 기타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무 관리와 회계학, 그리고 경영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무 관리와 이제 회계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전체 출제 분포를 보면요. 이제 경영학 원론과 경영학 전략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영학 일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0%의 꽤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재무관리와 회계학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져 왔는데요. 요 6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과목에서 6문제다라고 하면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션을 차지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두 문제에서 출제되어졌던 그 수준들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제 분포도는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는 출제되어지지 않은 걸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출제 분포도는 이렇게, 그 2020년도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 총평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앞에 문제에서 그 출제 분포를 본 것처럼요. 경영학 일반, 경영학 원론과 그리고 경영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어졌다. 거기에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들이 이게 출제가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과 연습 문제, 그리고 뭐 그동안의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연습 문제에 있어서의 그 계산 문제들을 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되어진 문제는요. 계산 문제는 이제 회계학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문제들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요. 막 내용들을 꼬아서 어렵게 이 답이 무엇이지라고 헷갈려 하는 문제보다는요. 그 충실하게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오셨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 경향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몇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문제 출제에 대한 그 난이도를 보면요. 한 중중에서 중상 정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꽤 많은 분들이 경영학에서 고득점을 이제 획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고선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본 시험에선 한쪽에 경영학 일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출제 비중이 높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한 부분에 이제 출제 경향을 높게 이제 출제되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무원 시험이요. 이제 시험이 이제 보여지고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것이요. 작년서부터 이제 2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좀 맞춰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이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들쑥날쑥은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뭐 출제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분포도 한쪽에 좀 치우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분포 문제 우리가 5파트로 이야기를 했었죠. 경영 일반서부터 시작해서 재무관리 그리고 회계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체 분포에 관해서는요.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포션들이 좀 일정한 비율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인적 자원 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지진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고,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공평하게 균등하게 출제 그 포션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경영학을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요. 한 부분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조금 골고루 각 분야들에 대해서 시간 분배나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분배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이요.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A다, B다라고 하는 양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론들이 아니라, 이쪽에도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이쪽에서도 맞을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구조를 갖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물론 암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 형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이해를 하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그리고 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의 그 수험 대책,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평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출제 분포, 그리고 수험 대책에 대해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일정 기간 내에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단가가 저하되는 형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생산량이 늘어난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무엇이 줄어든다? 단가. 다시 얘기하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다. 이거 우리가 경영학 일반에서 바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슨 경제? 그쵸. 규모의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떨어지더라? 그죠. 비용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규모 경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2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범위의 경제는 뭐냐? 범위의 경제도 많이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범위의 경제는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점으로만 들어갔습니까? 한 제품을, 그쵸? 많이 생산을 한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그쵸? 고객화다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루기 위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다 보면요. 차별화는 늘어나긴 하지만 생산 단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범위 경제다. 2종 이상을 만들긴 하지만 거기서 공통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반면에 제품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범위의 경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범위의 경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잘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경험 효과 나왔습니다. 경험 효과다라고 하는 것도요,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긴 합니다만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그쵸.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한 일에 전문적인 부분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경험이 쌓여지더라. 그러므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경험 효과죠.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는 학습 효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경험 곡선, 학습 곡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고요. 시너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어지는 것은요. 부분, 집합들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더 크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였죠. 그래서 지금 내용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2번 갑니다. 다음 중에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가격 책정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원가 가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요, 가격 책정 방법에서 원가 중심으로 가격 책정을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뭐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갔냐, 그 안에 마진율은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가 가상 방법이었어요. 그쵸? 수요 지향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한다면요. 그쵸? 너무 비싸게, 여러 번 연필 같은 것을 너무 비싸게 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게 팔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적정한 수요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맞춰 제 원가 같은 걸 맞춰가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 지향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경쟁 지향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 회사가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경쟁 지향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 세 가지의 관점에서 무엇의 가격 책정 방법에 결정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뭐다? 그렇죠. 재고지향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요, 가격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했던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3번.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정말 외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쵸? 리더십을 이야기한 학자들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요. 전반적인 기본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 이론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죠. 뭐,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그리고 그렇죠, 상황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전술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졌고요. 각각 특성 이론은 리더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나고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리더십에 있어서의 특성 이론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능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리더십에 대한 어떤 지휘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그 행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행동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행동 이론에 대한 관점으로 구분돼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렇죠? 구조적이냐, 그러니까 과업 중심적이냐, 아니면 인간관계 중심적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행동들이 절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여러 기업마다 상황마다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 각각의 리더들의 행동이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져야 된다. 그쵸?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이 상황 이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각각 2번, 3번,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04번 갑니다. 다음 중에 생산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생산관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생산관리의 근데 구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에 대한 이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관점이 어떤 관점이다. 하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더라. 왜냐?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성과를 최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든 아니면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든 최소화시키는 관점으로서 들어간다. 그 중에서 생산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익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도 이야기해 볼지만 그 기본적인 관점은 원재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느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가 절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함께 생산관리다라고 해서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다라고 하는 그렇죠. 통계적 전사적 품질 관리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했으니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었죠. 그와 함께 유연성 확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영학에 있어서의 본원적 이제 경영학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고객화다. 그리고 차별화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산 관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생산 관리의 목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촉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케팅에서 포피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데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안에서 프로모션이다라고 얘기하는 촉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는 생산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보다는 어디에서 그쵸? 마케팅에서 더 적절한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계속적으로 공급 살승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되어져 있고요. 이 공급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생산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공급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책직 효과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책직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죠? 점점 상위 흐름에서부터 하위 흐름으로 가는데 정보의 순서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물건의 순서는 원재료, 즉 상위 스트림서부터 하위까지 이루어지지만 정보에 대한 흐름은 어디에서부터? 그쵸? 고객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변동폭이 상위로 갈수록 점점 그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것을 책직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책직 효과가 발생되어지게 되는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쵸? 경영의 그 효율성과 효율성은 떨어뜨리고 비용은 늘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의 부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차인 그쵸? 공급 사슬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급 사슬 관리죠.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래 비용의 절감, 오류의 감소, 그리고 정보 전달과 처리의 편의성 증대, 정보 전달과 처리성 편의에 대한 증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책직 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그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와 각각에 있어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간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게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1번, 3번,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급 사슬 관리를 함으로써 기대하게 되는 효과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반면에 책직 효과의 증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책직 효과에 문제가 있더라.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사슬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급사슬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폭이 아니라 감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 05번의 답도 2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06번 갑니다. 다음 중에 기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 방점을 찍고선, 그죠? 비전과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하고 우리가 경영 전략, 그 경영 일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기업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목표, 그래서 각각 하부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의 중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답은 몇 번이다? 그죠? 당연히 1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요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요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생산 운영 전략, 그리고 인적 자원 전략,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그죠? 기능적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06번의 답은 그렇죠. 1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07번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 관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관리 과정에서 조직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계로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 조직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각의 보기는 어떤 보기로서 어떤 보기, 그렇죠? 계획화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조직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통제 및 지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보기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조직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한 보기는 무엇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2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계획, 목표를 세운다? 이건 계획하죠. 그와 함께 전체 과업을 각자에 나눠주고 맡기고 그 일을 연결 관계를 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구조화를 시킨다. 여기서 조직의 구조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과 그리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과 일의 적절한 매치를 시키는 것이 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최적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업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통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4번에서 과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시키거나 이끌어가는 것은요, 그렇죠? 이는 지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진다. 그래서 07번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맞는 보기는 2번이 적절한 보기였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08번 갑니다. 여기서 이제 회계학에서 물어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리회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회계를 이야기한다. 재무회계적 관점과 관리회계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회계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접근을 하느냐, 그 기업이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자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정보 이용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화폐의 가치로서 기록하게 있는 것이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회계에서 그 정보 이용자가 기업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재무회계냐 아니면 관리회계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회계는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에게 있다?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지는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재무회계와 그렇죠, 관리회계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재무회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반면에 관리회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쵸, 나름 잘 그 회사 내부 사정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거나 어떤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규칙들이 까다롭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면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회계는 무슨 회계? 재무회계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다.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9번. 다음 중에 안정성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정성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분석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안정성, 여러 가지 그 네 가지와 기타 재무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안정성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 활동 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따져보는 경쟁성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같은 것들과 함께 이자 보상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 이 세 가지는 안정성 비율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본 이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그죠? 수익성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9번에 있는 답도 4번으로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9번도 우리가 뭐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부채 비율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계산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처음에 총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09번의 답은 4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0번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BCG 매트리스. 요 BCG 매트리스와 G 매트리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BCG 매트리스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매트리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갔느냐? 그쵸? 각각에 있어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여기는 물음표, 별, 현금 젖소, 개, 너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각각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별은 어떤 내용이냐, 현금 젖소는 어떠냐, 개는 어떠냐, 물음표는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시장, 그쵸, 성장률, 여기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각각 보기에서 몇 번? 2번을 보면요, 시장 점유율도 낮지만 시장 성장률은 높은 제품이다. 아니죠.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시장 성장률은 낮은 제품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내용들 꼭 요 표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이제 BCG 매트리스나 어떤 매트리스가 나오면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요런 그림이 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 놓고선 푸는 것도 효과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실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1번 갑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이후에 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이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제가 그 당기순이익을 넷 인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넷 인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죠. 답이 몇 번입니까? 그쵸?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 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전체적인 비용이 있는 것에서 각각에 있어서의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 같은 것을 빼고 그와 함께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차감시켜 준 후에 순수하게 얻게 되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이제 계산을 한다. 그게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영업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판관비 같은 거 있죠. 판매 및 관리비 같은 것들을 차감시켜주면 영업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 순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말 그대로 영업이익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비용들을 차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는 가장 제 마지막으로 차감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있는 순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죠. 당기 순이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11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와 함께 11번의 답은 몇 번이, 그쵸? 1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과학적 관리법, 그러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호선 연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관계론과 그리고 상황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간에는 뭐 시스템 이론과 계량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 세 가지 큰 틀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후손 연구에 어떤 복잡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관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지금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러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에 관해서 그렇죠? 차별적 성과급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생산성을 놀리는 부분에 있는 그 유인 요인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1번과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고전적 접근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이론,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 회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틀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변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이냐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4번은 상황 이론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이다라고 해서 비로소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심리적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더라. 그와 함께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공식 집단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그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인간관계론인 호선 연구에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3번 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커럴이 얘기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성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 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형에 대한 설명조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죠. 왜?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이유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의 부를, 그렇죠?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가져간다. 그것이 경제적 책임이고요. 이 안에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사용해서 그렇죠? 편법들을 사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 책임이었죠. 그와 함께 이러한 법적 책임만 지켰다라고 해서 사회의 구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다라고 하면요,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 외에도 무엇에 인간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들이 있더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너네 법만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쵸?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성체로서 이 일을 해 간다. 어떤 영업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윤리적인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이죠.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것이 이런 법적 책임으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윤리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있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더 이제 확장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한 훌륭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시민이 갖도록 하는 것이 자선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4번 갑니다.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증폭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면서 이것은 우리가 뭐에 관해서, 그쵸, 새끼 모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이 새끼 모델은 지식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 안에서 요런 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표 연결화, 언능, 내면화, 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소셜리제이션이다라고 해서 이식, 공동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암묵지가 다른 개인의 암묵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표면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성된 암묵지가 형식지로 가게 되는 것. 그와 함께 형식지가 형식지로 가고 형식지가 다시 개인의 암묵지로 가게 되는 이러한, 그렇죠, 순환 과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새끼 모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 경영에서 이야기할 때 이 새끼 모델을 이야기해서 이게 순서대로 가는다라고 해서 지식에 대한 창출과 공유는 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각각의 내용들도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자, 이식, 우리가 사회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각 개인들이 가진 형식지를 조직 안에서 서로 나눠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서 보면요. 옳지 않은 것이다. 왜 이것이 아닙니까? 조직의 내부에서 나눠간다라고 하면 조직 내부에서 그것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공식화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개인의 암묵지가 다른 개인의 암묵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그렇죠, 이거 잘못된 보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와 함께 표출화, 그리고 통합화, 연결화, 내재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로 쉽게 체크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목표에 의한 관리, 그쵸, 목표관리법, MBO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MBO에 관한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계획하다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먼저 했죠. 하지만 목표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계획하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인적 자원관리에서도,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목표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세워졌죠. 어떤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 목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과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목표와 성과에 대한 관계를 보면 어떤 갭이 생겨서 목표를 이루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뭐 하더라? 이 성과를 계획에 맞춰 가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애초에 생겨진 계획은 뭐 하지 않는다? 변경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끌어내리자, 그죠? 집단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끌어내려서 계획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목표에 대한 구체성과 그리고 종업원의 참여와 그리고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핵심 요소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자, 1번에 목표의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심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더라?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을 낮게 내면 성과들이 잘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지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입장에서 좋지 않더라.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약간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 요건에서 이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을 구체적이고 일반적이면서 단계 형태로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는 구체성이죠. 그와 함께 목표의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참여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통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운다? 경영자들이 세우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워진 목표를 일반적으로 이제 종업원들은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뭐하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 하더라? 그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죠? 일정 부분 종업원들을 참여시키자. 이는 어떤 의미로서 실질적으로 목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쵸, 더 열심히, 그쵸,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되어졌기 때문에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자, 목표의 유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그쵸, 어떤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더라. 그러면 뭐가 틀려지는 겁니까? 계획이 틀려진다? 변화된다? 아니다. 성과를 그 항상 세워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목표에 의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죠? 3번이다라고 하는 목표의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문제들이요, 무척 간단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 형식으로 목표 관리는 뭐다, 거기에서 종업원에서 각각의 목표는 구체성을 가진다, 그리고 종업원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시 관리인 피드백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만 외우다 보면요, 요런 문제들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법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그쵸, 경영학을 공부할 때 그 구조적인 그 흐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나타난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 그렇죠, 3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6번 갑니다. 다음 자본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경제성 분석에서 자본 예산을 가장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본 예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5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순현재 가치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부 수익률법이다라고 하는 것, 회계적 이익률법, 그와 함께 각각 회수기간법과 수익성 지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할인 모형과 비할인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도 공부를 했고요. 각각에 있어서의, 그쵸, 그 개념적인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선 그 의사결정, 그쵸, 분석 기준에, 경제성 분석 기준에, 투자의 경제성 분석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선택되어지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선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렇죠, 재고관리 모형에서 재고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회계학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선입선출이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법이다, 나중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서 재고 관리에 관한 흐름에 관한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16번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7번 갑니다. 시장 세분화예요. 이 시장 세분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 STP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 내에 대한 동질성은 크지만 시장 바깥에 있었을 때 서로 시장 외에까지는 이질성이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냐? 그게 첫 번째, 고객들의 욕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케팅 기회를 더 잘 발견할 수 있죠. 그와 함께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자, 여기서
비용 효율성, 비용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죠?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덜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 세분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만큼 관리할 시장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비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애초에 그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수익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도 끝도 없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왜? 시장 세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광고도 다르게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동일한 소비자를 놓고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격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쵸?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18번에 마케팅 믹스 포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는 뭐 눈 감고도 물론 이제 눈 감고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품 가격 유통 그리고 프로모션이다라고 하는 촉진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18번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19번 갑니다.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및 어떤 판매나 어떤 지회사가 그 글로벌, 세계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글로벌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글로벌 경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생산 지역 및 아니면 시장을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것들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들어간다. 때로는 해외에서 조달하게 되는 원재료들이 쉽게 조달해서 만들기 편하게 될 때도 글로벌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해보면 1번, 3번, 4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영을 가져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 지리적 다변화입니다. 지리적 다변화는 맞아요. 그렇죠? 세계 유수한 여러 이제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위험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죠. 다양하게 지역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20번 갑니다. 정통적 품질 관리, QC와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각에 있어서요.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전사적 품질 경영이다. 자, 전사적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생산 라인 아니면 제조 라인으로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영 철학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부서에서 그죠? 전체 기업에서 그 경영 철학으로서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신경을 써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사적 품질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품질, 정통적 품질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이 잘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관점, 좁은 의미에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두 품질 관리와 정통적 품질 관리와 전사적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요. 대상은 제조 부분의 위조 그리고 기업 내의 전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맞는 얘기죠. 업종은 모든 업종에 적용돼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돼 지금 요 두 내용이 지금 바뀌어져 있죠. 좀 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전사적 품질은 모든 회사 전반에 적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진 것은 정통적 품질 관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목표, 성격이다라고 한 것들도 확인해 보면요. 그 내용들은 맞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21번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고 관련 비용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재고 관리 비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함께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재고 관리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고에 관한 비용들은
되게 여러 형태로 이제 사용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문제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재고 관련 비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 안에서 보면요. 품목 비용, 재고 품목 그 자체 구매 비용 또는 생산 비용 이것도 맞고요. 주문 비용,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재고 유지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과 재고 부족 비용이다. 그래서 shortage cost다라고 해서 어떤 비용이냐라고 하는 것, 재고 부족 비용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답은 이제 3번이 되죠. 재고 유지 비용이다라고 해서 이 재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들을 이야기를 하므로 거기 재고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전반적인 모든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본다? 그렇죠. 재고 유지 비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재고 부족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함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 재고 부족 비용입니다. shortage cost입니다. 반면에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전반적인 뭐 창고비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보관비,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보험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고 유지 비용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비용을 들어갈 수도 있느냐? 재고를 팔므로써 뭐 한다?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죠. 그쵸? 보유함으로, 팔지 못하고 보유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하나의 기회비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재고 부족 비용과 요 기회비용은 느낌이 틀립니다. 재고 부족 비용은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물건 지금 우리가 다 팔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보내면 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팔므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재고 부족 비용이에요. 반면에 재고 유지 비용은 지금 이렇게 물건을 재고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고로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있게 되는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재고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자, 3번에서 제조업 조업을 위한 생산 설비의 가동 준비에 소요되는 요거는요, 가동 준비 비용이죠. 재고를 그러니까 조업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재고 셋업 코스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어진다? 3번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22번 갑니다. 시계열 분석 기법에 속하는 수요 예측 방법. 요 수요 예측 방법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죠.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뭐 시계열 분석법과 그리고 인과관계 분석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시계열 분석법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추세분석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함께 델파이법은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정성적인 방법에서 우리 수요 예측을 한다. 그래서 요 델파이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 예측에서도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23번입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렇죠. 하나의 어떤 계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요 문제가 한번 계산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요 계산 문제도 그렇게 어려웠던 내용은 아닙니다. 자, 거래에 대한 붕괴로 가장 옳은 것은 붕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계학에선 붕괴를 뭐로 시킨다? 복식분계를 시킨다라고 얘기했죠. 복식분기로. 그 복식분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리로 대차평균의 원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이 자산은 뭐와 부채와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에서 수익의 발생 그리고 여기에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에선 이쪽으로 쓴다. 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차변, 대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차변에 쓰게 되는 내용들은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일 때는 차변으로 쓴다. 반면에 대변에서 쓰게 되는 것은 부채 증가, 자산의 감소,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디에 쓴다? 대변에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랬을 때, 자, 거래 내용을 봅니다.
4만 원의 상품을 구매했다. 아,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측면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죠? 자산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무엇을 써야 됩니까?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늘었다? 4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현금은 어디의 항목입니까? 자산인데 상품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했으니 현금이다라고 하는 자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에 대변에 현금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만 나머지 얼마? 그쵸. 3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입 채무다라고 하죠. 외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엇이 빚이 증가했다? 무엇이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어디? 대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매입 채무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3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죠. 그러니 이 분계대로 쓰여진 것이 몇 번입니까? 그쵸. 2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런 그 기본적인 복식부기의 원리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요.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24번 갑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이나 투자안의 위험 중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는 수익률 변동성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일단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무슨 위험과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지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산 불가능, 어디 시장 위험이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 가능한, 분산을 통해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정 기업에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무슨 위험이다? 그죠?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여러 자산들을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위험을 해치시키는,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로 얻게 되는 효과는 무슨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죠?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함께 3번의 병동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왜 병동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두 집단 아니면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뭐 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대상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이 동일합니까? 아니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측정당이나 여러 가지 계측들이 틀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단위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CV라고 하죠. 크리티컬 밸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동일한 그 기준을 가져가서 만들어져서 비교하려고 활용하는 것이 병동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25번. 야, 균형성과표. 카플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균형성과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요걸 뭐에 스코어 카드다라고 하는 것과 밸런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스코어 카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 가지 관점으로 얘기했습니다. 고객의 관점, 그쵸? 그리고 재무적 관점,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 여기서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도록 한다?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량과 비계량의 균형과 내부와 외부에 대한 균형과 그리고 미래와 과거적인 부분과 단기와 장기다라고 하는 그 균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BSC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떡히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경쟁자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었죠.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봤어요. 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척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예,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요리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착실히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 크게 어렵지 않게 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요. 예,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지금 100%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면요. 경영학 부분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금 예, 지금 수험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요. 예, 너무 예, 실망하시지 마시고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들을 제가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전체적인 2022년 9급 공무원 군수직 경영학에 관한 9급 공무원 경영학 문제에 대한 총평과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